내 전부가 아이들이다. 이게 자녀들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당연한 모성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한 이후에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수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요.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아니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작업에서 이제 분석 작업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전부가 아이들이다. 내 전부가 가족인데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다. 이게 자녀들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이게 굉장히 아주 끈끈한 모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한테는 당연한 모성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없으면 내 삶은 무의미해진다면 아이들이 어떤 삶의 의미로서 작동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들은 또 은밀하게 남아 감정적 욕구로 분명히 가게 되거든요. 엄마의 삶을, 부모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우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라는 대상을 내 삶의 어떤 축으로 놓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의존이기는 해서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이들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덜 불행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가정 불화가 있는 분들도 또 실제로 이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떤 부분에선 장치로 삼는 거죠. 내가 독립하기 어려운 두려움, 자립하기 어려운 두려움, 그리고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 불안들이 사실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참고 사는 것이 가짜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헌신하고 희생한 엄마에 대한 대가를 자녀들이 치러야 되는 경우가 가장 비극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사연들을 들었고 또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와 딸들에게서 보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고 늘어짐이에요. 물고 늘어짐이 있는데 자녀들이 특히 딸이 이렇게 성큼 어른이 돼서 연인이 생기거나 혹은 자기 삶으로 이렇게 쑥 걸어 들어가려고 할 때 어머니에게 있어서 완전히 멀어지려고 할 때 어머니들이 굉장히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이는데요. 그냥 뭐 반대를 한다든지 뭐 사귀는 남자친구의 흠을 자꾸 찾아낸다든지 이게 아까도 유사한 어떤 부분들인데 표면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상실을 견뎌내지 못해서 물고 늘어지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엄마가 엄마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저는 딸을 깔고 앉는다고 표현을 간혹 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나쁜 엄마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그렇지만 매우 가려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속성들 중 굉장히 부정적인 속성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지 않으면 매우 잘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도리, 가족, 애 이런 이름으로. 근데 엄마들이 특히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들일수록 그게 더 강력한 부분이 있으세요. 엄마가 내 삶이 온전히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식들을 보면서 살아왔다거나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다거나 이랬을 때 막상 딸이 내가 모르는 다른 영역으로 가려고 할 때 굉장한 불안을 보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걱정이 돼서 잘못될까 봐 그런다는 어머니들이 많은 그런 불안을 느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불안은 일종의 또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죠.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익숙한 고통, 내가 익숙한 불행 속에 딸과 나를 같이 붙들고 있어요. 그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엄마가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려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엄마라 하더라도 아버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탱하려고 어떤 몸부림을 치는데 이때 자녀들이 동원되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깊게 여성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깊게 들어가다 보면 엄마들이 그렇게 딸들을 놓아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딸이 행복해지도록 두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이나 이유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걱정과 불안을 보이시는데 알 수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불행해질지 행복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유추와 많은 불안들로 마치 불행해질 것처럼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죠.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고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의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엄마와 딸이 잘 자랐어요. 딸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자랐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또 아이만 육아만 하던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어머니들이 많은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우리가 완벽한 육아를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완벽한 육아를 할 수 없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더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애착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 일어날 수 있죠. 반드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심리학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관념들이 있죠. 애착 문제, 엄마가 이렇게 얼마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환타지가 굉장히 사회를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념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딸을 키운 어떤 어머니가 딸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딸이 성장을 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생겨서 요즘 이제 막 동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갑자기 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굉장히 쿨한 엄마였거든요. 그렇게 집착한 어머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셨고 근데 그 명분이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네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또 물론 이론적으로 부모 자식의 어떤 도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어떤 결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어떤 그런 명분을 들면서 이제 딸의 어떤 남자친구 그리고 사랑을 이제 방해꾼이 되기 시작한 거죠. 본의 아니게. 근데 이 따님이 어느 상담소를 가서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상담을 받으셨는데 거기 이제 상담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거리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한 애착 문제로 당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불안을 겪고 있으니 엄마와 거리를 두셔야 되고 엄마를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지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그래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오신 거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전문가가 그 엄마와 딸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이 반은 동의가 되고 반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것도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딸이 스스로의 어떤 부분을 견뎌내고 해결을 하고 시간을 주세요. 기다리시면 돌아오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가 부모 자식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딸이 멀어지면 또 그냥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내 딸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은 드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 우리가 그렇게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심리학적 지식에 의한 인과론이죠. 그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사랑을 줄 수 없어. 내가 어린 시절에 애착의 문제가 있으면 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특히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접근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흥분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시면서 오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딸과 분리해야 되는 게 맞죠. 맞고 엄마가 왜 이 딸을 그렇게까지 놓지 못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따님이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가 있대.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래. 그래서 난 엄마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어도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일반화된 어떤 인과론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워낙에 전문적인 정보가 많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보로 우리의 어떤 역사나 우리의 서사를 쉽게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책감이 굉장히 복잡한 기제인데요.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 가지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전략으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무의식의 전략인 거죠. 뭐냐면 내가 부모님께 내가 어른들께 뭔가 잘하고 있지 못하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데 사실 진짜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행위나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모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접근하거나 다가가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그걸 배제하고 있자니 뭔가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일으키는 게 죄책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책감이라는 게 그런 내 어떤 실제로 내가 다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접근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상쇄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전략일 수 있어요. 부모의 전략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받지 않은 도리나 의무, 유교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에서 부모 자식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우리 이미 학습하고 있거든요. 이 죄책감이라는 건 부모가 자식을 묶어놓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죠. 내 바운더리, 내 울타리 밖으로 완전히 멀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죄책감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죄책감이라는 기제도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자기 처벌의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행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죄책감이라는 거는 일종의 감정의 영역, 정서적인 영역일 수 있는데 내가 심하게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부모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집중이나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표면적인 이해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내가 어떤 상실감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라는 것 이전에 조금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위상학적 위치가 이제 그 가족 내에서 역할이라는 게 있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 내가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어떤 위상학적인 위치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배제하고 났을 때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모든 역할들로부터 물러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여긴 어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답이 사실은 없거든요.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닌데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인데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역할에 굉장히 많이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엄마 역할을 하고 더 열심히 사회인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정말 자녀들 넷을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육아에 그냥 온 삶을 매진하고 있는데 늘 고단한 거예요. 너무 고단하고 지쳐 있기도 하고 너무 힘겨움을 호소하시지만 아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엄마,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면 엄마 눈이 반짝거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실존적인 어떤 그
존재에게 어떤 무엇이 부여되면, 할 일이 주어지면 우리 그만큼 생기가 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내가 뭐가 남느냐 하면 뭐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런 것과 멀어서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솔루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건 어떤 취미를 찾는 부분의 영역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모든 역할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의 나를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식충이 같은 느낌, 먹고 쓰레기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어떤 누구 이름이 부여되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은 이제 꽤 즐기는 편인데요. 그럴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씹으면서 나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고 내 하루의 시간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의 일상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역할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 책을 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사소한 일일수록 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일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런 반복을 일상 안에서 해나가면서 자기를 감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숙제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은 내 남자가 아니라 다른 여성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여성의 아들로서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들들이. 왜 그러냐면 조금 우리가 이제 엄마와 딸에 대한 감정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은 애증이 얽히면서 딸들이 엄마한테 못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아주 쌀쌀 맞고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딸들 쪽에서도 엄마에게 감정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은 이 지점에 있어서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딸들이 엄마에게 있어서 어떤 감정적이거나 그 동일시 선상에 있다면 아들은 약간 소유의 차원이거든요. 여성이 가지는 근본적인 결여감이 있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결여감이 있는데 이 결여감을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 남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엄마에게 있어서 아들은 일종의 소유의 차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소유한 아들이 뭐 능력이 좋고 훌륭하고 반듯하고 이랬을 때 엄마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게 있죠. 아주 밀접한 감정적인 연결이나 이런 딸들만큼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 성취로서나 여러 가지 기능으로서,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불만족이 있는 어머니들일수록 아들을 통해서, 그런 거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남편의 역할, 상징적인 남편의 역할, 정서적인 역할을 했을 때 아들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연인을 만나거나 아내와 관계가 시작될 때 여기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어머니들이 아들을 감정력 유착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유의 측면에서도 엄마가 아들을 잃어주지 않으면, 아들 쪽에서도 엄마를 잃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데요. 이 잃는다는 의미가 아들들은 더 두려워해요. 엄마를 배신하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은 하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무뚝뚝하거나 부모한테 잘못하는 남성들이 엄마와 많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부모 자식의 분리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감정적,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훨씬 깊은 연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아내랑도 사이가 좋고 그렇지만 아주 미묘하게 내 아내가 우리 엄마와 불목하거나 내 엄마와 사이가 나쁠 때 도망을 가거나 아내에 대한 그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거는 딸들이 엄마를 배신하는 행위보다 아들들이 엄마를 배신하는 걸 훨씬 더 좀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그 동일한 성이 아닌 다른 성에서 오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여성들은 관계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 언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그런 것들이 표현이 잘 되어지지 않는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고립적이다.
고립적이면 어떤 문제가 조금 더 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가 다 어렵기는 하지만 엄마와 딸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또 규정지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되는 건데요. 이 진짜 무책임한 표현이거든요. 이 또한 무책임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뭐 주체화라던가 독립적인, 자립적인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사회적 어떤 체제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한, 온전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거나 완전한 어떤 주체로서의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엄마가 돼야 되냐면, 좋은 엄마는 가장 나쁜 엄마일 수도 있어요. 이미지로서의 가장 좋은 엄마, 역할에 매몰된 엄마는 가장 나쁜 엄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담실에서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이야기 중에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사회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들이세요. 이미지로서나 나가면 세상 더없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는 그 역할에 매몰되는 순간 실제 아이의 욕구는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이의 욕구나 아이 상태를 민감하게 엄마가 감지하려면, 아이가 타인이잖아요. 결국은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을 감지하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감지, 지각력이라던가 감각이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좀 알아야 되고, 내가 나로 그냥 있을 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 규정되지 않은 어떤 모양의 어떤 엄마가 아니라 내가 싫지만 않으면 어떤 엄마여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되어도 엄마 자신이 나를 싫어하지만 않으면 좋은 엄마고, 엄마인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지만 않으면 아이도 엄마를 좋아할 겁니다. TV나 이런 미디어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간혹 제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돼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이제 연예인들이 특히 주로 나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훈훈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심층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너한테 잘해야지. 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납득이 되죠. 그리고 어느 부분 수긍이 되고 수용이 되지만 굉장히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외국 문화는 잘 모르겠고, 한국에는 그냥 솔로일 때는 그렇게 집에 무심했던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만 하면 효자효녀가 되는 건지, 그래서 각자의 울타리가 생겼는데 아내도 생기고 혹은 남편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제 부모님하고 밀접해져서, 요즘은 이제 양육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온전히 부부가 본인들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을 형성하기 되게 어렵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젊은 커플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할 때 다른 것보다 두 사람만의 굉장히 서사가 중요하다. 두 사람만의 어떤 우리 둘만이 알 수 있는 역사가 중요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의 문제는 이제 배경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걱정이 올라오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배경이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그 상실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젊은이들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책임도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커플이 되든 혼자 살아가든 결혼을 하든,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다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